자, 안녕하세요. 우리 2024년 25년 대비반 입문 강의 OT를 간단히 시작할 거고요. 저는 세무사 이훈엽이고 세무사로는 8년, 강의로는 5년 차예요. 자, 일단 입문 강의 대상자는요. 당연히 내년 1차 대비생이죠. 우리 세무사분들은 5월에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약 1년 정도 이제 쭉 달리시는 거고, 또 저희 학원이 회계사를 미리 회계사는 아무래도 1차가 상대평가다 보니까 선행학습반이라고 해서 내년에 이제 2월 대비반보다는 내후년 사실 대비반이죠. 그죠? 회계사분들은. 그래서 회계사 선행학습 또 이제 같이 진행하는 거고, 주로 이제 세법 처음 배우신 분들, 입문반은 초심자, 그리고 이제 경영학과 등이 아닌 비전공자분들이 세법 처음 들으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입문 강의를 통해서 좀 친숙해지자라는 게 강의 대상자예요. 특히 저는 이제 노베이스 비전공자한테 굉장히 이제 눈높이에 맞춰서 강의를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이제 입문서 이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세법의 기초를 배우는 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기초반. 그리고 커리큘럼 잘 보셔야 돼요. 커리큘럼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일단 세무사분들 가볼게요. 우리 8월 한 달 동안 입문 강의 진행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3달 동안 기본 강의 진행할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필수 강의로 당연히 들으시는 거고, 사실 이제 8월반은 객관식 강의도 당연히 필수고, 뭐 중간에 선택지가 사실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 커리 그대로 보시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입문 기본 강의 객관식인데, 혹시 이전에 기본 강의 들으신 분들은 조금 선택지가 있는 거고, 이전에 기본 강의 안 들으신 분들은 1년 커리가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입문 기본 강의 이제 객관식 강의인데, 기본 강의는 이론을 좀 중점적으로 배우고 문제를 한 30% 푼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객관식 강의 일단 여러분들이 질문 많이 하시는 게 문제만 푼다고 생각해요. 객관식이랑 워딩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고요. 이론 설명을 다시 빠르게 해줘요. 근데 그 생각보다 자세히 많이 해줘요. 왜냐하면 이 기본 강의 한 번만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방대한 세법을 내 걸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돼요. 이게 모든 어떤 커리 과정이. 그래서 이때 다시 이론 강의를 약간 2회독을 하면서 대신에 이때 안 푼 문제들과 심화 문제, 응용 문제를 딥다 푸는 그런 강의가 돼가지고, 이제 생각보다 어떤 질문을 많이 하시냐. 기본 강의 끝난 다음에 선생님 저 아직 객관식 문제 풀 준비가 안 됐어요. 약간 이래가지고 객관식을 안 들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안 돼요. 큰일 나요. 꼭 들어야 돼요. 이거 자기가 복습하는 것보다 이때 수업 때 끌고 가는 게 훨씬 효율이 좋아요. 네, 객관식까지 꼭 들으시고, 그리고 많이 또 물어보시는 게 세법이 매년 개정되기 때문에 이거 개정 전까지는 뭐 공부를 안 하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개정이 2월에 확정돼요. 그럼 2월에 공부하면은 3개월 공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개정 전에 현행세법으로 다 공부를 한 다음에 개정이 확정되는 게 2월이니까 이때 개정세법 특강만 들으시면 돼요. 근데 이게 개정이 된 게 기존 거에서 미세하게 바뀌지 새로 막 크게 바뀌는 거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이게 또 내년 2월에 또 바뀌고 내년 2월에 매년 바뀌어요. 매년. 그러면은 개정된 다음에 들어야지 하면 10년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 전에 일단 현행세법을 다 듣고 개정세법 들으시면 그게 시험장 들어가시는 이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회계사분들은 시험이 2월에 있잖아요. 자칫 개정세법 전에 규정으로 시험 볼 때도 있고요. 세무사분들은 주로 5월에 있으니까 이 개정세법까지 반영해서 거의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개정세법 뭐 이후에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구조가 그러면 뭐 또 개정되는데요. 그죠? 그래서 그냥 들으시는 거예요. 그냥 쭉 들으시면은 자연스럽게 개정세법이 흡수가 돼서 그 상태로 개정세법 듣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거 꼭 잘 보시고, 이건 무료예요. 이건 무료로 하니까 유튜브로도 올라가고 실강생들 무료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세무사분들은 좀 시간 여유가 있어서 이때 뭘 하냐면요, 파이널 막판 쪽집게 특강이라 그래가지고 정말 시험에 매년 나온 주제 있죠. 그거 정리해주고 시험 봐요. 주말 GS가 이게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룹 스터디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가끔 물어보더라고요. GS가 뭐예요? 해서 저도 몰라서 찾아봤어요. 그냥 학원가가 만들어낸 은어야. 약간 그냥 시험인데 그걸 왜 GS라고 하는지는 미스테리야. 약간. 근데 그냥 GS 시험이에요. 시험. 이거 똑같은 실전 시험 훈련을 한다. 이게 GS예요. 과정. 그러면 이제 시험에 다다랐을 거예요. 물론 이런 중간중간에 뭐 짜잘한 이제 뭐 기타 수법 특강이라든지 막 뭐 회계사분들은 상징 특강 이런 짜잘한 강의들은 그때그때 학원에서 공지를 해주는데, 일단 큰 커리큘럼을 봐주셔야 돼요. 큰 커리큘럼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책은 입문서 쓴 다음에 그다음에 기본 강의 때는 일명 이게 노랭이라고 불리는 기본서예요, 기본서. 아무래도 합격할 때까지 가장 보통 많이 보는 책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대학교 교수님들이 경영학과 교수님들이 가장 많이 쓰는 책이어서 우리 출제위원이 교수님이에요. 근데 교수님이 책을 뭘 보냐? 이 노랭이 책을 보시고 대부분 출제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실제 출제위원이 자주 보는 책을 공부를 해서 좀 더 적중률을 높이는 뭐 그런 과정이고, 실제 법조문을 가장 책으로 구현화 잘 돼 있다라고 평가가 된 책이에요. 그래서 좀 많이 두꺼운데 이 내용을 다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줄이지 마시고,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이제 책은 5개년 시험 문제를 프린트로 나눠줘요. 이렇게 저희는 학문을 배우는 게 아니라 시험에 이제 합격을 위한 공부를 일단 해야 되기 때문에 최신의 기출 문제들을 풀어봐야 돼요. 근데 이게 아쉽게 노랭이에는 최신의 기출 문제들이 다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매년 제가 따로 제작을 해서 나눠주는 자료고요. 그리고 객관식 때는 이제 요약서로 넘어가요. 왜냐면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좀 두껍고 처음 볼 때는 자세히 써져서 좋지만 두 번, 세 번째 볼 때는 이제 빠르게 회독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좀 압축 요약한 표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빨리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요약서, 수험서 요거로 이제 쭉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 보다가도 조금 부족한 것 같다 하면은 노랭이를 참고하는 여전히 그런 과정을 좀 거치시고요. 이때는 이제 문제집이라고 해가지고 객관식 세법책이 따로 있고, 최근에 좀 시험이 어려워져가지고 제가 진짜 이 갈고 6개월 동안 객관식 세법 갈아엎었어요. 진짜 문제 엄청 많이 추가해서 진짜 장인 정신으로 이제 객관식이 나오고요. 그리고 최종 마무리는 진짜 필수 주제만 더. 이건 진짜 그냥 보너스 트랙이야, 보너스 트랙. 사실 이거는 시간 없으면은 사실 패스하셔도 돼요. 웬만하면 뭐 들으시면 좋겠지만 효과 좋지만 그래서 요약서와 파이널 이게 300제로 또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파이널 300제여서 요게 없는 또 문제를 300제 엄선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훈련을 한다. 그리고 이게 시험 보고, GS는 시험 보고, 매년 시험 보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회계사 선행학습반은요, 입문 강의 한 달 듣고, 이제 기본 강의 듣고, 그 다음에 사실은 여기서부터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원래는 이제 객관식 강의 듣는 거 저는 추천하기 때문에 해놨지만, 혹시 내가 기본 강의가 좀 너무 어려웠다 하면은 기본 강의 한 번 더 들으셔도 돼요, 사실은. 근데 또 기본 강의 흡수가 좋았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2차 강의로 넘어가셔도 돼요. 이때쯤에 2차 강의가 또 열리는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회계사분들 중에서 좀 내가 과거에 공부 경험이 있거나 또 전공이어서 학교에서 수업을 많이 들었거나 했을 때는 기본 강의 듣고 뭐 2차로 넘어오셔도 되기는 하지만, 대부분 커리는 기본 강의 한 번 더 듣거나 객관식으로 넘어가는 커리예요. 그리고 나서 또 그 이후의 과정은 그때 본인의 수준과 실력 뭐 이런 거에 맞게 움직이셔야 돼요. 그때는 이제 따로 저한테 상담을 해주시면 제가 이제 커리를 최대한 이제 여러 선택지를 줘서 여러분들 각자의 이제 커리로 가시는 거예요. 선행학습반은 이게. 그래서 이제 큰 틀은 이런 느낌이에요. 큰 틀은 이런 느낌. 자, 그래서 커리큘럼 맞고요. 그리고 공부하다가 궁금하신 거 엄청 많이 발생해요. 그때 해커스 경영 홈페이지 들어가셔도 되고요. 또 오늘 이러고 이제 가입을 해주시면 또 가끔 이벤트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질문도 많이 하시고요. 자료도 이게 올려드리니까 수업 들으신 분들은 사실 필수로 가입을 하셔야 돼요. 이윤엽의 이제 킬링 세법이라고 해서 저희 네이버 가시면은 네, 여기에 지금 인터넷이 되네요. 네, 이런 느낌으로 여기에 보시면 각종 게시판에 이제 질문도 해주시고, 이제 수강후기 이벤트나 합격 이벤트 이런 거 열릴 때마다 이제 참여하시면은 이제 소정의 이제 상품권을 또 드리기 때문에 이런 것도 활용하시고, 문제를 제가 많이 드려요. 문제를 무료로. 그래서 카페 이거 가입해주세요. 꼭 카페. 자, 여기 이것도 학생들이 지어준 거예요. 이윤엽의 킬링 세법. 제가 킬링 벌스라는 단어를 많이 쓴대요. 그래서 여기 킬링 텍스 이거 실강생은 언제든지 그냥 물어보죠. 실강생 장점이죠. 실강생 쉬는 시간에 찾아오시면 돼요. 쉬는 시간에 찾아와서 바로바로 질문 Q&A 하시고, 그리고 최근 출제 경향 좀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우리 세무사뿐만 아니라 모든 전문직 시험이 다 어려워졌죠. 그죠? 왜냐면 전문직 준비생이 늘었어요. 그냥 이유는 늘어서야. 반대로 이제 공무원 쪽은 많이 줄었고, 이게 그래서 난이도가 급격히 상승했어요. 그리고 기존에 안 나왔던 유형도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가짐을 당연히 지금 막 에너지가 넘치겠지만 조금 공부해보면 지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텐션을 더 유지해야 되는 게 시험이 최근에 어려워졌기 때문이에요. 어려워졌기.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지 좀 보시면, 일단 회계사 우리 24년도 이게 세법만 일단 볼게요. 원래 이제 전체 평균이 50점이면 진짜 쉬운 거예요. 이게 선생님 어떻게 50점 맞았는데 잘한 거에 하는데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 느낄 거예요. 이게
20점이 이제 쉬운 편이에요. 원래 보통 40점대예요, 이게 평균이. 합격생 평균이야 높지만, 이 합격생과 이게 갭이 엄청 큰데, 회계사는. 이게 보통은 40점대로 유지되다가 올해 어려웠죠. 42점으로. 평균이 4점이나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워지는 추세에 있고. 근데 회계사분들은 이게 난이도가 꽤 일정하게 출제가 되는 게 1차가 상대평가야. 그러니까 어렵게 내든 쉽게 내든 몇 등 안에 들어가야지 1차가 통과하니까 난이도가 그렇게 막 차이가 나진 않아요. 사실. 근데 올해 좀 어려웠어요. 올해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게. 근데 세무사분들은 1차가 절대평가잖아요. 우리 평균 60 넘고 과락 없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동안은 약간 미신처럼 세무사분들은 뭐가 있었냐면 홀짝해라 그래가지고 짝수해가 쉽고 홀수해가 어렵다라는 미신이 있었어요. 약간 찌라시가. 그래서 보시면 18년도 짝수해잖아요. 지금 평균이 이게 47점. 근데 홀수해가 44 내려갔죠? 여기는 좀 변수네. 안 맞네요. 이거 이제 홀수해가 막 어려웠었는데 그게 깨졌어 이제. 그냥 다 어려워. 지금 23, 24 연속해서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특히 23년도는 초폭탄이었다는 거야. 평균이 31이에요. 여러분 전국 수험생 평균이 30밖에 안 돼.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합격률도 보시면 합격률이 맞아 좀 이제 차이가 나는 게 짝수에 33, 홀수에 28, 짝수에 33, 갑자기 16%. 그리고 요때 갑자기 또 급격히 상승하죠. 그죠? 20이 합격한 게 개꿀이야. 이게 관운도 있었던 거야. 이거는 여러분 사주 와서 농담이고. 여기 그다음에 홀수해에 15% 떨어져서 올해 10개째 했거든요. 올해 10개째 했는데 올해도 17%. 왜냐면 지금 준비생이 너무 늘었어요. 요게 준비생 보시면은 작년에 14,000명 받는데 올해 갑자기 19,000명대로 늘어났죠. 이게 갑자기 5,000명 정도가 늘어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지? 저는 16년도에 최종 합격했거든요. 2차가 15년도니까. 그때도 한 이 정도 봤던 것 같아요. 한 10,000명 봤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점점 이렇게 늘어나더니 거의 2만 명대. 이것도 여담으로 어떤 얘기 알려드릴까요? 시연 지원한 사람은 24,000명인 거야. 그래서 와 진짜 최고다. 2배가 늘었다 막 24,000명이다 했는데 6,000명이 그냥 시험장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허수였던 거야. 등록만 해놓고 안 들어간 거지. 근데 이제 큐넷 선행공 입장에서는 야 24,000명이다. 근데 이게 절대평가니까 이거 자칫 좀 쉽게 냈다가 1차 우르르 합격하면요. 이게 2차 통제와 관리가 힘들어요 사실. 2차 채점은 주관식으로 교수님들이 일일이 한 달 만에 해야 되기 때문에 5,000명 채점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대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막 출제를 안 들어가려고 그런대요. 채점이 힘들어서. 근데 이게 만약에 2만 명에서 30% 합격하면 6,000명이고 이게 조금 더 합격하면 막 7,000명 이래버리니까 채점이 제 시간에 못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약간 출제 기간에서 야 무조건 어렵겠네 약간 이렇게 돼버릴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속 2회 약간 폭탄 느낌 굉장히 좀 어려워져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좀 공부를 더 빡시게 하셔야 돼 지금 예전보다 지금 세무사분들 특히 좀 빡시게 하시고 회계사는 원래 상대평가에서 어렵다. 원래 상대평가에서 그냥 남들보다 잘해서 들어가는 1차 시험이고 세무사분들은 절대평가에서 옛날에 좀 개꿀인 요런 30%대는 살짝 해도 좀 붙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살짝 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10%대로 이제 내려갔기 때문에 마음가짐은 조금 더 세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마음가짐은 이게 좀 자, 그리고 어떻게 그럼 대비해야 되냐? 우리 세법은 일단 이유가 있어요. 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다 있어요. 그 이유를 모르면 까먹어. 그냥 까먹는 게 아니라 다음날 까먹어요, 이게. 그래서 상처받고 선생님 저 세무사 길이 아닌 것 같아요. 다 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길인 사람이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전 제 머리가 빠간 줄 알았어요. 왜? 다음날 까먹으니까요. 근데 다 그랬던 거야. 내가 막 물어봤어요. 나 세법 다음날 까먹었는데 이거 맞아? 나 좀 세무사 안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수업도 이해가 안 갔어. 이러고 있어 다들. 근데 봤더니 세법이 원래 그래. 그냥 과목 특성상 이거는. 그래서 최대한 이걸 덜 까먹으려면 취지를 좀 기억하는 게 좋고요. 공부해보니까. 그리고 요게 이제 각종 제가 현직에 있는 사례들, 현직에서 돌아가는 사례들 이걸 정립하면서 움직일 거고 결국은 2번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공부는 한 번 듣고 내가 열심히 해서 합격하는 게 아니라 반복 과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자기 머릿속에 안 날아간 주기를 찾아서 하느냐. 그게 관건인 거야. 빨리 합격하려면. 그래서 회독이 굉장히 중요해요. 회독을 반복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점점 회독을 어떻게 해야 되지? 선생님이 말하는 회독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거를 느낄 때쯤에 계속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공부 방법. 또 합격생의 전략, 합격생 인터뷰 이런 거 계속 보여주면서
회독이란 무엇이냐 이런 거 회독 특강 한번 들어갈 거야. 이게 회독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회독을 통한 이해와 암기지 딱 수업 한 번 듣고 내가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저희 그냥 저희 어떤 그냥 회계사 세무사 시장이. 그래서 회독 통한 이해 암기. 그리고 이 과정을 내 머릿속에 있냐 없냐 마지막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다양한 문제풀이야. 결국은 똑같은 문제만 계속 풀잖아요. 외워져. 그냥 답이 보여. 그거 3번이네 4번이네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그죠? 정답 외운 거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문제를 드린다는 거야. 그럼 또 틀려. 상처받으면 안 돼. 정상이야. 틀렸네. 또 다음에 맞추면 되지. 약간 계속 긍정화 시키면서 1년을 버티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새 모르게 나도 모르게 고수가 이르러가지고 시험 그냥 보자. 이제 들어가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시험장. 사실 들어가고 싶은 마음 없고요. 좀 과장을 제가 좀 많이 했고요. 한 달만 더 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죠. 원래 시험이라는 게. 또 한 달 뒤면 일주일만 더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어쨌든 요런 과정 거치시고 요즘은 시험이 또 어렵게 나왔을 때 평소에 잘 안 내는 주제를 다 내요. 그래서 근데 그 주제를 어렵게 안 내. 이 친구들도 너무 시험을 막 진짜 말도 안 되게 되면 이거는 비판의 대상이고 과연 이게 세무사 시험이냐 지업 시험이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어서 적정선을 유지해서 취재해요. 그래서 잘 안 나오는 주제 낼 때는 되게 쉽게 내고 잘 나오는 주제 출제할 때는 어렵게 내요. 그래서 잘 안 나온 주제를 안 해버리면 못 풀잖아요. 아예 빵점이잖아요. 근데 그게 쉬웠던 거야. 근데 내가 잘 나오는 문제 해봤는데 그건 막 너무 어렵게 돼서 원래 못 푸는 문제였던 거야. 풀면 안 되는 문제, 폭탄이야. 요렇게 내기 때문에 최대한 버리는 주제가 없는 것도 중요하다. 이게 최대한. 근데 저 공부해보시면은 이게 다 할 수는 없어 또 이게 처음에 1년 차 때는. 근데 이걸 그래서 최대한이라는 표현을 명심해야 돼. 최대한 버리지 말자. 너무 다 하려고도 안 되고 또 너무 버려서는 안 되는 그 중간 지접점. 그 느낌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제 이제 수업을 선택해서 이제 들으면 좋냐 수업 방식은 좀 미리 말씀드리면 최근 올해 1차 합격한 합격생들의 수강률을 좀 가져오면서 수업 방식을 좀 설명해 드리면요. 일단은 피드백이 빨라요. 저희가 또 이제 강사를 저도 해보니까 처음에 저도 실무랑 강의랑 처음부터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개업은 작년에 처음 했어요. 왜냐면 강의가 이렇게 사실 힘든지 몰랐어. 학생들 질문도 엄청 많고 질문도 날카롭고 내가 막 모르는 것도 질문 많이 해. 그럼 그거 몰라요 이럴 수는 없거든요. 저희 직업이 공부를 엄청 해야 돼 이게. 그리고 이제 상담하고 만나보고 이러면요 사실 저도 그랬지만 인생을 걸고 지금 모험을 걸고 이 바닥에 뛰어든 거야. 이게 안일하게 이 수험 준비한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나도 같이 이거 모험을 걸어야 되는구나. 인생 나도 걸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질문, 피드백 굉장히 빠르고 계속 분석해서 여러분들한테 시험에 뭐가 나올지 이런 거 이제 알려주고요.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시해요. 저는 원칙 이거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일단은 조문과 기본기를 중요시해요. 야매로 시작하지 않고요. 원칙과 기본기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1차 과정에서 2차 합격 발판을 마련해 주신다. 굉장히 감동스러운 후기였어요. 내 그 수업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구나. 그래서 기본 강의 잘 듣고 따라가면 2차까지 연계되도록 기본기를 탄탄히 쌓는 과정이 기본 강의고 이거는 좀 창피하네요. 그죠? 김이에요. 예지력을 갖고 잘 맞춘다. 이것도 지금 파묘의 김고은 씨 뒤에 할머니 있었잖아요. 제 뒤에 할머니가 잠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입으로 말하면 좀 창피한데 최근에 이제 적중률이 너무 높아서 저도 그 할머니 언제 가실지 몰라요. 그 전까지 여러분들 빨리 그거를 할머니의 도움 받아서 합격하셔야 돼요. 지금 예지력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기존 기출문제와 최신 출제 경향들 모두 다 반영해서 수업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기존에 출제된 내용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을 예측해요. 이게 중요해. 이게 시험이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야. 비슷한데 다르게 나와요.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돼. 그래서 절대로 기출문제만 외우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우리 시험은. 그러면 40점도 안 나와요. 꽈락 나와요. 기출문제 다 풀 줄 아니까 나는 이제 한 60점 나오겠지. 과락 나와요. 왜? 다 조금씩 바뀌어서 나와. 이게 조금씩 바뀌어. 근데 조금씩. 근데 그 조금씩을 맞춰야 돼. 그게 조금씩을 안 해보면은 다 틀리게 돼 있어. 이게.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어떤 거는 이해하자. 어떤 거는 그냥 외우는 게 빠르다. 뭐 이런 느낌들은 제가 그래도 수험생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릴 거고 조문과 이제 회계처리 바탕으로 수업을 한다. 수험생 입장에서 이런 거 있죠. 어떻게 틀리는지, 실수하는지 이런 거 분석해주고요. 또 넘어가서
문제를 엄청 만들어요. 직업이 거의 문제 만드는 것 같아요, 요즘은. 문제 포탄, 문제 장인.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개웃김. 왜냐면 세법이 좀 딱딱하고 지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각종 썰과 저희 게임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런 것들을 안 하면은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각종 이제 암기법과 이제 요즘 게임도 많이 개발해 내가. 수업 시간에 단체 참여 게임 많이 개발해가지고 그런 거 아마 인강은 좀 편집될 수 있는데 우리 신강생분들은 게임 때문에 학원 온다 이런 애들도 있어. 재밌어가지고 상품도 줘요. 제가 가차샵 가서 짱구나 이런 그 뭐지? 그 캐릭터 기억이 안 나지 왜? 에? 예. 맞아요. 그 있잖아요. 포차코 같은 거 상품으로 뿌려요. 포차코. 그래서 재밌다. 이 친구도 그러네요. 여담으로 보다 보면 좀 잘생겨 보인대요. 보다 보면 잘생기대요. 보다 처음부터는 아니고요. 킹 받는데요. 자, 우리 입문자분들은 용어부터 어렵거든요. 그래서 용어 이제 간단한 용어부터 다 설명을 해서 시간을 아껴요. 네이버 찾아보는 시간도 아깝잖아요. 용어 다 설명 다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루할 틈이 없다. 가끔 딴 길로 새지만 게임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같이 놀면서 수업하는 느낌이라 힘들지 않고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있고요. 이거 중복돼 버렸네. 그리고 기본반 인강 모두 수강 중인데 해커스만 듣는 해커스 선골인데 수업이 매우 실전적이고 쉬운 예시 사례, 빠른 개정 반영, 꼼꼼함, 문제, 패키지 가져갈 수 있는 컴팩트한 강의고 재밌다. 실강으로 봐서 같이 실강생분들은 커피도 많이 사주고 상담도 많이 해드리기 때문에 사실 1년 지나면 정도 많이 들어요 생각보다. 네, 여러분 이제 합격하면 이제 실무 가서 만나요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래도 이제 신강생들은 이제 정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기본반 객관식반 2차마다 그 여러분들의 위치에 맞게 난이도 조절을 설명해서 하는 것도 이 친구가 잘 파악을 하신 것 같아요. 제 의도를 잘 파악해 주셨고 또 웃긴 썰이나 게임으로 지친 수완을 알려준다 비슷한 얘기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OT를 이제 간단히 진행해 보고요. 우리 간단히 수업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자, 우리 입문서로 펴보세요. 10페이지. 자, 일단은 오늘은 첫날이니까 수업은 이제 간단히 진행할 거고 여러분들 일단 세무사를 도전하시면은 세무사가 합격하고 뭐 하는지 이건 최소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막 이렇게 현역 세무사한테 들은 적은 없을 거예요. 그죠? 본격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1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그래서 세무사법이 있어. 세무사법에 1조 2는 세무사의 사명이고 2조가 세무사의 직무죠. 세무사의 직무 이렇게 뭐 사실 이거는 공부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이 합격하면 이런 일을 한다라는 좀 이제 세무사 뽕도 좀 있어야 되고 또 회계사분들 중에서는 합격한 다음에 텍스팀으로 가끔 가는 분들도 있어요. 주로 감사를 하지만 그랬을 때는 비슷한 업무를 하게 되니까 이제 세무사의 직무 한번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본 게 약간 이제 3번과 2번이야. 2번, 3번. 기장한다 그래, 기장. 우리 세금을 막 주기적으로 신고해야 되는 뭐 부가가치세, 뭐 원천세, 소득세, 법인세, 아니면 막 재산세인 상속증여세, 양도세 그런 거 일단 신고 대리해 주는 거. 매달 세금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서류들 작성해 줘서 제출해 주고 뭐 이런 업무들이 기본 베이스야. 이게 기장 업무라 그래. 실무에서 기장 업무. 우리가 그냥 주변에서 보는 각종 사업자들 있잖아요. 저희 뭐 거래처로 설명하면 저희가 거래처가 많은 게 여행사 많고 뭐 사실 뭐 꽃집도 많고 그 다음에 헬스장, 카페, 음식점 그 다음에 좀 이제 큰 데로 가면 건설사, 병원, 제조업 그냥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세금을 대리해서 신고해 주는 거 이게 이제 기본 베이스인 거야. 이거를 이제 기장이라 그러고 이제 보통 이제 매월 기장료로 이제 받게 되는데 세무사의 장점은 1년에 한 번 큰 신고할 때, 뭐 법인세 신고나 소득세 신고할 때 조정료라는 명목으로 또 수입이 크게 들어와요. 이게 보통 법인세는 3월, 소득세는 5월. 요게 또 세무사의 주 수입원이야. 그래서 일단 기장 베이스로 출발하는 거고 과거에 특히 이제 또 전통적인 저희 이제 약간 아버님 세대의 이제 세무사분들은 거의 기장 업무만 하셨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제 세무사가 매년 막 700명씩 배출되고 이제 서로 막 이제 기장 업무를 다 하다 보면은 기장 업무로만은 이 시장에서 큰 어떤 자리 잡기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는 많이 하는 게 1번 보시면은 세금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 청구 중에 뭐가 있냐면 경정 청구라고 해서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사람인데 내버린 거야. 근데 이건 일반 사업자분들 대표님들은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세금에 관한 지식이 많이 이제 부족하시니까. 그래서 저희 이제 사무실에서도 진짜 최근 한 달 내에 진행한 것들 말씀드리면 여행사가 아까 많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여행사가 이제 많이 들어오면은 그냥 물 들어올 때 노젓자는 느낌으로 관련 블로그를 많이 쓰시면 돼요. 그러면 그 블로그 글이 쌓여요. 그러면 이제 인터넷 보고 오시는 분도 많이 생겨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여행사 업무를 많이 하면 여행사와 관련된 세금 이슈를 자연스럽게 많이 알게 되니까 이게 선순환 구조로 늘어나. 또 다른 동기 세무사분들은 약국이 많이 들어온 거야. 지인이 일단 약사가 있었어.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약국 관련된 세무 이슈를 정리해서 또 많이 뭐 이제 인스타나 블로그 같은 거 활용하니까 약국이 또 많이 들어와. 뭐 이런 거로 이제 기장이 보통 늘어나게 됐는데 최근에 어떤 여행사에서 저희한테 그냥 전화로 의뢰가 온 거예요. 원래 우리 국내에서 해외로도 여행 가시고 해외에서 국내로 여행 갔을 때 그 여행사 끼고 이제 오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여행사의 이제 매출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고객님들한테 이제 카드 결제로 돈을 받아요. 근데 그게 매출이 다 아니고 그 돈으로 호텔 숙소 잡아주고 식당 예약하고 이런 거에 다 쓰면은 별로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행사 돈을 어떻게 버냐면 외국에서 한국 들어왔을 때 롯데나 신세계 같은 데 백화점에 이렇게 보내서 명품을 구매할 수 있는 타임을 가져요. 그러면은 저희 이제 관광객분들이 백화점에서 구매한 어떤 내역들이 백화점에서 페이백으로 수수료를 받아요. 그게 수수입원이야, 약간. 이게 엄청 커. 특히 중국인들 분들은 그게 엄청 커, 사실. 그게 주수입원인데, 백화점 그 손님들한테 받는 걸로 매출을 잡아버린 거야, 이게. 그거는 거의 이제 받은 돈을 다 숙소랑 음식점에 써버리니까 마진이 없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원래 기장을 따로따로 잘 해야 돼. 이게 받은 돈과 쓴 돈을 이제 다 기장을 해서 마진은 이거밖에 안 된다. 그래서 국세청에 그때를 보고를 해야 되는 게 국세청 입장에서는 손님한테 받은 내역이 보고가 돼요. 이 카드사의 카드 결제 내역이 국세청한테 보고가 되니까 손님한테 받은 그대로 매출이 보고되니까 저희 여행사고 이렇게 다 썼어요 라는 거를 미리미리 다 보관해야지 안 그러면 매출 그대로 잡힌단 말이야. 근데 그동안 다른 세무법인 쪽에서 그거를 소홀히 봐줬는지 손님한테 받은 그대로 세금식을 그동안 해버린 거야. 근데 이제 뭔가 이상한데 담당 세무사분은 막 연락 잘 안 되고 그런 분들도 많아, 바빠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블로그 많이 쓰니까 저희한테 온 거야. 그래서 이거 확실하다. 이게 차액으로 신고하는 거지 매출로 다 잡아서 신고하는 거 아니야. 그럼 부가세도 많이 내셨거든요, 이게. 소득세도 많이 내셨고. 그럼 그동안 5년치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많이 냈다. 그래서 지금 저번 주에 경정충고가 들어간 상태고 그동안 저희가 계산해보면 2억 정도 많이 낸 거야. 그러면 이제 돌려받으면 2억을 돌려받는 거야, 그 사람은. 엄청 큰 돈을 돌려받잖아요, 그죠? 그럼 세무사는 거기에 성공보수 성격으로 20%에서 30%를 페이백으로도 신청해요. 그게 요즘 또 젊은 세무사분들이 많이 하는 업무, 경정청구라는 업무예요. 경정청구 업무. 예전에는 세무서에 낸 돈을 돌려받는다? 감히 니네들이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대요, 실제. 그래서 잘못 냈었어도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가 많았는데 그게 사실은 잘못된 거고 내가 잘못 낸 거면 돌려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 제도가 실제 있었고 그래서 어느새부턴가 경정청구라는 업무들이 좀 그냥 자연스러워졌고 요즘은 그냥 필수인 경정청구를 꼭 해야지만 세무사가 어느 정도의 안정적 수입이 달성하는 그런 경우고 또 진짜 이거는 진짜 더 최근에 들어온 게 여기 심판 청구 들어간 사건이 있는데요. 심판 청구는 좀 더 소송 느낌이야. 이거 세금을 뭔가 이제 과세를 맞았는데 그 과세 맞은 세금이 좀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약간 거는 거예요. 이건 꽤 큰 사건이야. 최근에 저희는 진짜 이거 뉴스에 나온 건데 여러분들 폰지 사기 이런 거 들어봤죠? 이게 진짜 사기 수법 중에 진짜 악랄한 사기잖아요. 진짜 최근에 저희 대한민국에서 벌인 사건인데 폰지라는 어떤 사람이 사기를 최초로 쳐서 폰지 사기들만 이게 그냥 진짜 다단계 실체 없는 사업 투자해서 사기치는 거야. 예를 들어 요 진짜 실제 사건이 요 상호명은 좀 얘기하면 그렇죠. 화장품 업체라고 뻥치고 주로 이제 약간 은퇴하신 아버니 어머니들한테 투자해 주시면 매달 5%씩 준다고 뻥치는 거야. 그래서 약간 반신반의로 1억 투자해봤는데 실제 첫 달 5%가 들어와. 한 달 만에 5%가 들어오는 거야. 1억에 5%면 500이에요. 우리 연이자율이 지금 1%대인 거 아시죠? 그죠? 근데 한 달이자 5%인 거야. 그렇게 네 달을 5% 20%를 줘. 1억 투자했는데 네 달 만에 2천 생겨.
그리고 5달째는 원금을 돌려줘요. 그러니까 처음에 반신반의 했는데 실제 돈을 투자해서 받아. 이렇게 보통 폰지 사기를 5년 동안은 제대로 줘. 그러면은 막 1억 투자하면 2천 생기는 거야. 10억 투자하면 12억, 2억이 생긴 거예요. 다 4달 만에. 그래서 막 자기 친구, 친척, 야, 저기 투자하면 떼돈 번다 하면서 다 끌어모는 거야. 그렇게 해서 폰지 사기 팀은 고점에 이르렀을 때 그 돈 먹고 나르는 거예요. 튀는 거야. 그렇게 해서 16년도부터 21년도까지 5년 동안 잘 주다가 21년도부터 돈을 안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소를 했지. 그래서 이제 사기가 다 입증이 돼서 그분이 최근에 징역 20년 받았어. 근데 그 피해액이 1조야. 피해액이 1조야. 1조 20억. 나쁘지 않죠. 한국에서 사기치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 게, 그죠? 사실 나쁘지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농담이에요. 큰일 나. 근데 이제 어떤 이슈가 생겼냐? 세금 이슈가 뭐가 생겼냐면은, 그럼 이제 그 사람 회사를 조사해. 세무조사가 들어갔어. 근데 그 업체에서 그동안 5년 동안 지급한 그 5% 수익률로 준 게 있잖아. 그게 이제 소득인 거야. 그게 이제 이자 소득이야. 법적 이론상. 그거를 다 신고를 안 한 거야. 납세자분들이. 신고를 안 했어. 그래서 야, 너 그동안 받은 거 신고 안 했다 그랬는데 피해자도 많아. 피해자와 실제 수익 발생한 사람이 다 섞여 있는데 국세청에 반란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모든 피해자들한테 다 고지서를 날린 거야. 그래서 본인이 피해자고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걸 소명하면 그제서야 과세를 안 하는데 그걸 일반 분들이 알겠어요. 잘 모르잖아. 소명하는 이런 방법도 모르고 세금 이슈가 왜 생기고 이거 왜 신고해야 되지 이런 걸 다 모르니까 막 단톡방이 생겨. 피해자 모임에. 근데 그중 피해자 한 명이 저희 이제 같이 세무사 일하는 분의 지인이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내 친구 중에 뭐 세무사가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한테 좀 의뢰해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보니까 실제 세금을 내야 되는 분도 있고 세금을 안 내야 되는 분도 있고 섞여 있는 거야. 근데 이미 고지서가 날라왔으니까 내는 게 좋아요.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 게 낫지. 이거를 안 내면 가산세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막 진짜 너무 큰 피해가 될 수 있어 또 이게. 그래서 일단 내시고 저희가 이제 세금 안 내도 되는 분들은 나중에 찾아오는 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하면서 몇몇 분들은 이제 바로 이제 소명을 했는데 이미 막 고지서 날라가지고 많이 시간 지난 분들은 좀 심판 청구 이슈로 가가지고 좀 더 높은 기관에 심사해가지고 이거 소득이 아니다. 사실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희도. 왜냐면 세법적으로는 질 것 같은데 또 막 민법이나 상법 이런 쪽으로 접근해가지고 이거 사기였다. 애초에 실체가 없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아예 소득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변호사단에서 심판 청구라는 걸 진행해요. 거기서 또 승소하면 승소수당 같은 것도 받는데 기본적으로 이건 착수금도 받기 때문에 나쁘지 않겠죠. 그죠? 굉장히 다양한 세금 업무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시시때때로 4번은 뭐냐면 컨설팅이야. 컨설팅. 그냥 다짜고짜 전화 와서 저 이번에 아들 결혼한다 그래가지고 결혼자금으로 막 2억 정도 3억 정도 증여하는데 이거 세금 얼마 나오냐, 세금 나오면 또 신고해줄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컨설팅 해주는 거. 자문 아니면 막 대표님들 회사에 있는 돈 세금 없이 가져오려면 어떡하냐. 사실 그런 방법은 없는데 이거 이제 없는데 막 어디 뭐 유튜버니가 있다 하더라. 다 탈스트예요. 아니면 정말 머리를 많이 굴리고 막 장기간 플랜 계획해서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거는 이제 좀 더 진짜 쉽지 않겠죠. 그죠? 그런 게 이제 컨설팅 업무고요. 컨설팅 업무. 그리고 뭐 여담으로 최근에 생긴 업무가 8번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사업자 중에서 매출이 좀 많으시면은 세무사를 통해서 꼭 신고를 하셔야 돼요. 원래는 세무사를 꼭 통할 필요는 없어. 근데 세금이 어렵고 귀찮고 잘 모르니까 그냥 세무사한테 맡겨버리는 건데 이제 매출이 좀 많은 분들은 반드시 세무사한테 맡겨야 돼.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좋은 거죠. 특히 이제 전문직 분들도 매출이 많으면 세무사 회계사 통해서 신고해야 되는데 본인이 세무사니까 본인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또 안 돼. 법에 금지돼 있어. 그래서 윤돈쌤이 이게 이미 이게 성실사업자라는 거거든요. 이게 성실사업자에서 또 윤돈쌤 세무대리인이 저예요. 세무대리인이 개꿀이에요. 개꿀이고. 그래서 윤돈쌤 카드 쓴 거 막 다 보고 그래. 웃겨. 디올이 얼마구나. 이번에 오프닝 때 뭐 입었죠 혹시? 이번에는 프라다 입었어요. 이번에는 윤돈쌤 프라다 얼마인지 저는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보면서 잘 사셨네 약간 이러면서 웃겨. 이번에 롯데월드도 가셨네 이러면서 막 하와이 호텔 얼마인지 보고 요런 것도 해. 성실신고 확인이라고 해서 이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에서 굉장히 좀 다양한 업무 이런 것들을 많이 해. 요즘 이제 대세가 경정청구랑 상속세 증여세
또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도 수강생분들 합격한 다음에 바로 공무원 하시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세무 업무 안 하니까 자기 가족이나 지인의 세무 의뢰 들어온 거를 저한테 많이 소개시켜줘요. 그래서 최근에 진짜 일복이 터졌다 이런 게처럼 제가 과거에 배짱이었던 것 같아. 전생에 너무 놀아서 올해는 일을 많이 주는구나, 약간 이번 생에는 이런 것처럼 강의 업무만 해도 벅찬데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 고맙게도 이렇게 합격생분들이 또 상속세 신고 업무도 이제 맡기셔가지고 이제 상속세 업무도 하고, 그래서 바쁠 때는 이제 같이 형들이랑 협업을 하기 때문에 어떤 상속세 신고도 요즘 많이 한다. 상속세 신고. 왜냐면 그게 또 좀 속된 말로지만 좀 비속어인가요? 하여튼 좀 페이가 된다. 상속세 신고가 페이가 좀 되고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상속세 신고가 재밌어요. 재밌고 또 앞으로도 굉장히 좀 이제 뭐랄까 이슈가 되는 시장이어가지고 그쪽으로 쭉 이게 사실 1, 2년 한다고 전문가가 되지 않잖아요. 또 합격한 다음에 다시 실무 경험을 쌓아야 제가 전문가가 되는데 보통 한 10년은 해야 좀 전문가 된다 이렇게 평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장기적으로 계속 상속세만 파고 있어요. 좀. 그래서 세무사 업무 굉장히 다양하고요. 또 반대로 이런 분들은 뭐냐면 여기 한 장 넘어가 볼게요. 11페이지. 세무 공무원도 있어요. 우리 세무 공무원. 근데 세무사가 아니라 세무 공무원. 9급, 7급 있고요. 물론 시험에 합격해서 승진을 하면은 6급, 5급, 4급 막 이렇게까지 가는 건데 일단 시험으로는 9급, 7급으로 들어가고요. 또 국가직 세무직이 있고 지방직 세무직이 있어요. 또 이런 분들은 주로 뭐냐면은 이렇게 국세청장님, 지방국세청장님, 세무서장님, 그 담당 소속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밑에 이거는 설명을 좀 볼게요. 자, 우리 국세 담당 공무원은요. 관세 빼고 국세 세목이 10개야. 10개. 또는 교육세 같은 목적세가 3개, 13개. 핵심은 요거죠. 공무원분들은 일단 하시는 업무가 세금 과세하고 신고서 제대로 되어 있는지, 법적으로 잘 되어 있는지, 탈세하지 않았는지, 오류하지 않았는지 그거 검토하는 게 일단 주 업무죠. 물론 뭐 전화 상담도 해야 되고 부수적으로 막 별의별 업무들이 있지만 큰 업무는 부가징수야. 부가징수. 세금 걷는 업무. 세무공무원들은.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뭐 지방세는 지방세를 담당하고요. 이제 현실에서 어떤 차이를 가져오냐면 국가직 분들은 세무서에서 일을 하신 거예요. 세무서. 세무서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잠깐 넘어가 보시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구마다 하나씩 있어요. 보통 구마다. 근데 예외가 하나 있어. 제 사무실이 하필 광진구에 있거든요. 광진구 사시는 분들. 근데 광진 세무서가 없어. 여기만 성동 세무서와 통합해서 성동 세무서로 가야 돼, 저희가. 그래서 요쪽만, 성동구, 광진구 쪽만 세무서가 하나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구는 한 개 이상이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강남 쪽에는 회사도 많고 기업이 엄청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1번 출구 나가시면요. 바로 앞에 세무서가 크게 있어요. 빌딩이. 점심 먹으러 할 때 그쪽에 또 세무서 근처여서 백반집, 맛집 느낌 있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수업 시간에 또 그거 맛집 설명도 많이 해줘요. 제가 약간 유튜브 기질이 있어가지고 최신 영화랑 맛집 설명 많이 해주는데 서초 역삼 삼성 세무서 있어요. 서초 역삼 한 빌딩에 같이 있어. 서초 역삼 삼성 세무서. 그리고 잠실 송파 세무서도 있고요. 또 큰 데가 종로 세무서 이런 데도 있고. 왜냐면 종로는 이것도 있어. 서울 지방국세청이라 그래가지고 막 서울시 세무조사하고 막 특히 그런 업무 주로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도 여기 종로구에 있어요. 종로구에. 이런 데서 일하는 게 국가직 공무원이야. 국가직. 근데 이제 앞쪽으로 가셔가지고 지방직 공무원분들은요. 주로 구청이나 시청에서 일을 하게 돼요. 지방직 공무원들은 일단 일을 하는 게 지방세무를 담당하는데 업무하는 기관이 집 근처 구청시청이야. 그래서 좀 더 전문직과 유사한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두 가지의 꿈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공무원도 따고 세무사도 따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7급으로 따신 분들은 현역에서 칠무사라고 불려. 7급 세무사, 칠무사 이런 용어들이 있어. 이게 대부분 좀 7급으로 들어가는 게 세무사를 따면은 가산점 5조에 붙잖아요. 그게 엄청 큰 혜택이야. 미래에 삭제될 수도 있을 정도의 큰 혜택이어서 7급으로 많이 들어가시고, 최근에 좀 안 좋은, 공무원분들한테는 안 좋은 소식인 게, 원래 공무원 경력 10년, 20년 넘으면 1차 면제, 2차 일부분 면제 있잖아요. 폐지될 확률이 높아요. 아쉽게도. 뭔가 이제 그 경력이 이게 시험에 과연 형평성에 맞냐, 막 이런, 이게 세무사 비단뿐만 아니라, 간평, 노무 비슷한 이제 전문직 시험에서 경력직의 특혜가
폐지될 위기에 놓여 있어요. 아쉽게도. 이제 다시 폐지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조금 그런 어떤 논제가 실제 있어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지방세 공무원은 지방세 부가징수 사무 담당하는데 또 공무원의 꽃이 이런 거잖아요. 세금 부과하기 위해서 법인이나 개인 세무조사하는 거. 근데 이거는 조사요원증이라는 또 실무 자격증도 하나 따셔야 되고 조사과에 지원해서 거기서 이렇게 채택이 돼야 돼요. 참고로 내가 조사과 무조건 가고 싶다, 조사하고 싶다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름 내부에서 일 잘한다 좀 인정받아서 거기 조사과에서 약간 발탁되는 식으로 가야지만 또 조사과 업무를 할 수 있어요. 또 아까 서울이면 서울지방국세청도 있지만 아예 그냥 대한민국 큰 틀에서 제일 짱인 국세청, 현재는 세종시에 있어요. 세종시의 조사 1국에서 4국까지 있게 되는데 제가 또 공무원 이제 강의한 지 한 4년? 뭐 이렇게 되고 여기 세무사 쪽은 5년 이제 됐는데 그 공무원분들이 그럼 4, 5년 차 돼가지고 국세청에 최근에 이제 가시는 합격생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너무 막 마음이 뿌듯해. 이제 그래서 막 이제 일하다가 좀 어려운 거 있으면 저랑 같이 지식도 공유하면서 나는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해 하면서 저도 약간 도움도 되고 그 친구도 서로 이제 소명하며 윈윈이 되는데 어쨌든 그 국세청에 가서 1국 가면은 삼성 이런 거 조사하는 거야. 좀 간지가 나잖아요. 약간 그죠? 대기업 조사하는 느낌. 그렇죠? 내가 삼성전자를 조사해 이런 거 약간 어깨뽕 생기겠죠. 하지만 이제 겉으로 오면 멋있지만 또 그만큼 야근이 많고 일이 어렵고 삼성전자 그럼 세무 또 대응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맞다. 과세하는 게 아니다. 과세가 맞다. 이런 식으로 엄청난 지식이 또 있어야 되는 거고 공부를 많이 하게 돼요. 그만큼 야근도 많고 그리고 이제 2국이 1국보단 덜 대기업 그리고 이제 3국이 양도 상속층이요. 이게 제일 인기가 많은 과. 왜냐면 대부분 또 조사과 갔다가 이제 퇴직하시고 은퇴하셔가지고 세무사 자격증 따서 이제 노후를 약간 세무사로 지내고 싶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의 이제 명함에 한 줄 박는 게 조사 3국 출신이다. 재산세과 조사국에 담당했다면은 뭔가 이제 사람들 인식이 되게 좋아. 이 사람한테 좀 맡겨야겠다. 이 사람 내부 일을 해봤으니까 어떻게 과세하는지 알고 어떻게 막은지 더 잘할 것이다. 뭐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제 넓게 큰 그림 짜시는 분들은 이렇게 조사국을 거치려고 해요. 이제 세무사 노후에 하시는 분들은. 3국이 인기가 제일 많아. 4국은 그냥 다 하는 거. 그냥 잡종. 진짜 그냥 다 하는 거. 4국이 제일 빡세대. 4국이. 1, 2, 3, 4 이런 데 가서도 이제 세무조사 업무 하시는 거. 이제 세무공무원. 그래서 이제 대충 어떤 업무인지 크게 알겠죠. 뭐 압류공매 이런 것도 하게 되고, 그죠? 그래서 세무사 따시고 공무원 하시는 분도 꽤 있고요. 그냥 이제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또 세무사분들 그냥 세무사 따서 세무사만 하자. 뭐 이런 분들이 사실 일반적인데 같이 하시는 것과 시너지가 있기는 해요. 제가 봐도 공무원 세무사 이게 좀 시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업무 간단히 설명해봤고요. 잠시 쉬는 시간 갖고 이제 본격적인 수업 진행해볼게요. 잠시 쉬었다 갈게요.